선생님 수인선,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마지막인 만큼 너무 알차고 즐겁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수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수원의 역사, 네, 너무 궁금하고 또 저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주제인데요. 이 시간은 저희 김준혁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김준혁 선생님께서는 한신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또 재직 중에 있으시고요. 저희 수원과 또 화성, 정조의 전문가이시죠. 우리 전문가이신 김준혁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어떤 이야기들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수원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런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또 수원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혁신 도시로 되게 유명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요. 네, 이 시간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 김준혁 선생님 모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눈물 흘려서도 안 돼. 날 위해 준비했었던 사랑 말하지 마. 네 눈빛을 느낄 수 있어.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 난 오늘을 꿈꿔왔었지. 우리 하나 되는 그날. 내 영혼에 깊은 곳에서 너를 찾아가네. 넌 내 가슴을 슬퍼 하듬으로 오고 다시 내게서 멀어지는 거니. 이제 나를 믿어줘. 내겐 더 이상 나빠할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난 널 사랑해.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 난 오늘을 꿈꿔왔었지. 우리 하나 되는 그날. 우후에 내 영혼에 깊은 곳에선 너를 찾아가네. 넌 내 가슴을 슬퍼
등으로 보고 다진 내게서 멀어지는 거니 이젠 나를 믿어줘 내겐 더 이상 아파할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넌 내 가슴을 슬퍼 등으로 오고 다짐 내게서 멀어지는 거니 영원히 널 사랑해 마지막 그날이 와도 난 너만을 사랑할 수 있어 언제까 지나 안녕하세요. 수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할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수원의 역사, 문화, 또 수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불원천리하고 와서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젊은 분들의 어떤 질의와 응답을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수원에 살면서 수원에 대한 역사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야, 수원 정말 대단한 도시로구나. 수원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과거를 알고 이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수원이라는 도시의 역사는 미래 수원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원이 스포츠 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원 삼성 블루윙스 또 수원 FC 우리나라에서 한 도시 안에 1군 축구팀이 2팀 있는데 다른 데 전혀 없습니다. 수원밖에 없거든요. 와, 대단하죠. 수원 뭐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씨름 하면은 뭐 수원이 모든 종목을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가히 수원은 체육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양궁 윤미진 선수 저 올림픽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윤미진 선수도 우리 수원 분이고요. 축구로 유명한 차범근 선수 또 박지성 선수 모두 다 우리 수원 분들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수원은 정말 대단한 도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 인문지리지가 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편찬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국여지 승남, 또 동국여지 승남을 새롭게 보완했던 뭐 신증 동국여지 승남, 그리고 뭐 여지도서, 뭐 조선 환여승남,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지리서들이 있고요. 수원부 읍지, 수원군 읍지, 각 뭐 이런 읍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수원은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북벌로 나면 떠오르는 임금이 있죠. 효종대왕. 효종대왕은 뭐 검술도 뛰어났고 활쏘기도 아주 뛰어났던 왕이었는데 효종대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리지에 나왔던 대로 수원은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의 역사가 크게 1789년 정조 13년 이전과 이후로 보통 나뉘게 됩니다. 정조 13년 이전에 수원은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정조 13년 이후에 수원의 도시는 조선 전체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방어 체제를 갖추기 위한 그런 혁신 도시로서의 수원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789년 이전까지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왜구를 막는 군사도시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 교통하는 그런 무역의 도시라든가 교류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원효 대사하고 의상 대사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서해안가로 갔는데요.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지쳐서 동굴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보니까 어떤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을 이제 이렇게 쭉 마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깨어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는 거죠. 그 물을 먹었던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실은 수원이에요. 오늘로 치게 되면은 화성시 소속이긴 하나 과거 역사에서는 화성, 오산, 수원 모두가 다 하나의 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원효하고 의상이 이제 머물렀던 곳, 그게 바로 당시 수원의 당성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은 오늘로 치게 되면 이제 화성시의 사강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전체가 다 수원의 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교통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 즉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왜구들이 바다를 끼고 올라와서 이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원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 수원에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왜구들을 막아내는 일을 해왔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독산성 전투. 그래서 카토 키요마사 군대가 정말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권율 장군이 수원에서 승리를 이제 거두기도 했고요. 병자호란 때 여러분 병자호란 하면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고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309고도 3번을 절하고 9번을 머리로다가 꽝꽝 내리쳤던 그런 의식을 갖고 항복을 하게 된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309고도에 비참한 그런 항복을 하게 됐는데 병자호란 전 기간 내에 유일한 승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었느냐? 우리 수원 광교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에서 김준용 장군께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당시 청나라 군대를 갖다가 물리쳤죠. 그래서 그 물리친 골짜기 이름을 호항곡, 오랑캐들을 항복시킨 골짜기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그 광교산 등산하실 겁니다. 광교산에 우리 잘 아는 저 형제봉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 종루봉이라고 올라가게 되는데 종루봉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시루봉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시루봉으로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바로 김준용 장군 승전비라고 하는 비가 쭉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수시로 가봤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를 가서 보게 되면 이곳에서 우리 수원의 백성들이 정말 강력했던 청나라 군대를 물리친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수원의 무사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수원 사람들은 당시 활 못 쏘는 사람들이 없었고 검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럴 정도로 수원은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였었답니다. 이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1789년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개혁군주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늘날 수원의 중심지였던 팔달산 일대,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된 거죠. 정조가 그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입니다. 정조가 굉장히 존경했던 실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실학자가 누구였느냐? 반계 유형원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사 시간에 실학의 비조 혹은 실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반계 유형원 선생님입니다. 반계 유형원 선생의 실학의 학통을 그대로 이은 사람이 성호 이익 선생님이고요.
성호 이익 선생님의 실학 정신을 그대로 이은 분이 누구일까요? 아,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의 실학 정신은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반개 유영은 선생님인데, 반개 유영은 선생님을 특별히 좋아했던 분이 영조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영조대왕이 탁 반개 선생님의 책이었던 반개수록을 탁 읽어보고 그 책을 간행을 해서 조정의 신하들한테 탁 나누어줬습니다. 이거 읽고 조선을 개혁하자. 그런데 실제로 영조가 나누어준 그 반개수록을 제일 꼼꼼하게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손자였던 정조였어요. 정조가 꼼꼼하게 읽다가 아주 멋진 대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반개수록의 군정편인데요. 그 군정편에 어떤 대목이 있느냐? 수원 팔달산 일대에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 들판에 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쌓는다면 서울을 방비하는 대도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반개 유영은 선생은 부모님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사들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면 청나라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선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겠죠. 조선의 군사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력이 좋아져야 되겠죠. 아니, 경제력이 발전하지 않고 군사력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반개 유영은 선생이 바로 이 수원 팔달산을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팔달산 일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요. 1789년에 아버지 묘소를 옮긴 이후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팔달산 일대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수원 신도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계 역사상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 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우리는 야 이거 세계 최초로 계획된 신도시 하면은 야 이거 정말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뭐 세계 최초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동양 최초의 신도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곳에다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조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냐. 여러분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쓴 책이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정조는 왜 화성을 쌓았을까 였습니다. 정조는 왜 화성을 쌓았을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조실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조대왕이 1800년 6월 1일 날 정확하게 1800년 6월 1일 날 당시 우리 수원의 최고 책임자였던 수원 유수 서유린이라는 분을 이렇게 조종으로 불러드립니다. 사실 이 서유린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정조대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역적으로 반대편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은 나중에 강진으로 유배를 갔지만 이분은 아예 정조의 측근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사형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적들이 정조의 반대 세력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정조가 자신의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수원 유수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탁 물어봅니다. 경은 내가 왜 수원 신도시를 만들고 화성을 쌓는지 아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조의 총애를 받긴 하지만 또 정조대왕의 의중을 알기는 알지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막 이제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원 신도시를 만들고 화성을 쌓은 것은 바로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서 백성들이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로운 농업의 혁신적 실험을 먼저 하고 그 실험을 성공시킨 이후에 이 중요한 그런 모델을 조선 팔도에 보급해서 조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즘 우리말로 풀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로운 농업을 실험하고 농업 방식을 실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선에 보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체육의 도시 또 그 무예의 도시 이것과 별도로 수원으로 인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의 메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 수원은 세계적인 농업 바이오 벤처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전 세계 농업의 혁신적인 그런 종자 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수원에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있지만 농촌진흥청이 있었죠. 농촌진흥청하고 함께 있었던 게 뭐예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었죠. 우리나라 농업의 연구기관의 가장 중심인 곳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수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쌀 개량품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원의 이름을 딴 게 수원 23호 이런 거예요. 지금 수원 시민들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예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쌀 엄청나게 개량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가닥에 쌀이 10알이 나온다. 그러면 수원서 개량한 걸로 하면 100알씩 나오는 이런 엄청난 개량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것일까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수원에 그냥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원 북쪽에 가면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이 만석거 저수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수원 북쪽 사람들은 만석거 저수지를 너무 잘 알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만석거 저수지를 걷는답니다. 그게 하루 일과 시작이에요. 제가 그 동네에서 평생 살고 있거든요.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가 1795년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정조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조선은 말이죠. 정조 이전까지 농법이 저수지를 활용한 농법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내기 이런 게 없었어요. 모내기라고 하는 것이 미리 모판을 만들고 그래서 물로 이렇게 안정된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꽂는 거잖아요. 이게 모내기인데 그 이전에는 모내기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직파법입니다. 직접 벽지를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 뿌려가지고 흙을 살짝 덮게 되는 거죠. 뿌리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리죠. 정착도 되기 전에.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귀신같이 알고 와갖고 쪼아 먹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이양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양법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안정되게 공급해 줘야 될 거잖아요. 물을 안정되게 공급해 주려면 저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조는 즉위 초부터 저수농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본인이 계획한 농업 혁신의 어떤 모델들 이걸 직접 계획해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1795년에 어머니 해경공 씨 회갑 진차년을 우리 수원 화성행궁에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아껴서 2만 양을 남깁니다. 총 전체 예산 10만 양으로 계획을 세워서 탁 모아놨다가 8만 양을 쓰고 2만 양을 남겨서 1만 양은 제주도에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려갖고 호남 지역에서 쌀을 사서 제주도로 보내고 그리고 1만 양을 가지고 만석거 저수지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수원 백성들이 이제 임금을 받으면서 저수지를 파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옆에 농토를 엄청나게 개간하고 또 농토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영농장을 만듭니다. 나라 농장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자, 토지 없는 백성들 수원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이 없는 백성들이 이제 수원 북쪽으로 오게 됐고, 정조대왕이 요즘으로 치면 임대주택 다 만들어줍니다. 임대주택도 주고 농토도 제공해주고 농기계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서 안정된 물 공급하게 된 거죠. 1795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어요. 기후도 너무 안 좋았고 비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그런데 이곳만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대풍이 드는 거예요. 대풍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정조실록에도 써 있고 화성성역의궤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농법이 얼마나 훌륭한 농법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증명을 한 거예요. 수원 백성들이 너도 나도 저수지 더 만들어주세요, 더 만들어주세요 해서 남쪽에다가 만년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또 서쪽에다 충만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이 충만제 저수지 이름이 오늘날 뭐라고 부르나요?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호라고 부르죠. 그 서호가 1799년에 만든 것이고, 남쪽에 있는 만년제가 1798년, 그리고 만석거가 1795년. 그래서 충만제가 더 원형으로 남아가지고 2016년에 UN 산하기관인 국제관계배수위원회 ICID에서 세계유산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석거가 2017년에 세계유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은 화성이 UN 산하기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고, 그리고 두 저수지가 UN의 ICID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또 세계유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세계유산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3개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수원은 도대체 어떤 도시냐. 사실은 정조가 이런 농업개혁을 하고 나서 이 농업개혁의 여러 내용들을 전국에 보급하려고 했어요. 이게 정조의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정조는 수원에 있는 저수지의 이름을 통해서 수원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만석거 1만 만자 쓰죠. 만년제 1만 만자 쓰죠. 충만제 1만 만자 쓰죠. 지금은 비행장 때문에 그 다리가 없어졌는데, 비행장 안으로 수원천이 흘러내려갔거든요. 정조대왕이 바로 아버지 묘소를 가려면 그 천을 건너가야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2개를 놓습니다. 다리 이름 하나는 황교, 황제할 때 황교, 또 하나는 대황교였어요. 황교와 대황교. 1만 만자, 황제할 때 황자, 이것은 누구만 쓰는 언어일까요? 바로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는 언어거든요. 조선의 왕들은 감히 쓸 수 없는 언어인데, 이 언어를 수원의 곳곳에 시설물들을 만들고 이 언어를 쓰게 한 겁니다. 결국은 정조는 수원이란 도시를 통해서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가가 아닌 황제의 국가가 되는 자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치자면은 이 수원이란 도시는 오랫동안 무예를 숭상했던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농업의 혁신도시이자 자주적 혁신도시를 통해서 이제 더 한 발 나가서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주의 도시, 황제의 도시로 성장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원이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 정체성을 갖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원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수원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 수원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문화로, 경제로, 그리고 또 미래의 첨단 산업이 가장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수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도시 만드는 역할을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수원 시민 모두가 함께해서 수원을 정말 역사 속에서의 멋진 수원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수원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우리 청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도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트로트 가수 민성님께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성님의 나무꾼 들으면서 저희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네, 제가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수원의 또 한 시민으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 역사를 알게 된 것 같고요. 듣다 보니까 평상시에 되게 사소하게 지나갔던 일상들 속에서 저희 조상님들, 선조들의 역사의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의미 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듣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것이 몇 네. 가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요. 정조가 저희 강연 중에 그 팔달산 일대를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혹시 팔달산을 선정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까 그 강의 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계 유영원 선생님께서 그 전국을 모두 돌아다니시면서 현장 답사를 좀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팔달산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팔달산을 사실은 반개 선생님이 보신 곳은 팔달산 남쪽 지형이거든요. 오늘로 치게 되면 경기도청 아래에 수원 세무소 있고 수원 역전까지 나가는 그쪽 지형이었는데 정조가 그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틀게 한 것이거든요. 동쪽 방향으로 틀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수원천이 광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죠. 정조는 이곳을 왕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 지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궁궐이 있고 궁궐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궁궐 앞으로 천이 흘러가야지 임금이 머무는 도성이 되거든요. 정조의 기본적인 생각은 양경체제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수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서울은 아들 왕이 다스리는 지역 수도, 그리고 이곳 수원은 상왕, 본인이 다스리는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팔달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넓은 지형을 만든 것인데, 뭐 앞서 그 질문에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은 반개 유영훈 선생님이 이 팔달산 일대가 팔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통팔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게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 팔달산 일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교통의 길목에 도시를 만들게 됐고, 그 도시가 처음에 반개 선생님은 남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조는 동쪽으로 옮겨서 이제 왕성이 들어설 풍수였던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성을 쌓으면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교통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개 유영훈의 생각을 정조가 팔달산에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네, 듣다 보니 또 저 어릴 때 팔달산을 좀 뛰어놀던 그런 기억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참 어릴 때 놀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교수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이어서요. 저희 수원이 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도시랑 또 자매 결연을 맺었잖아요. 네. 자매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의 도시가 자유상업 네, 도시로 그렇죠. 예. 네,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수원도 그 자유상업 도시로 또 네, 불리우고 있는데 저희 수원이 어떠한 의미로 그런 도시 자유상업 도시로 불리고 있는지 사실 그 의미도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제가 2006년에 가봤거든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프라이부르크는 그 세계 환경 수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 최초의 자유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자유, 프리, 이게 이제 독일어로 프라이여갖고 자유롭게 장사를 했다라고 해서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고 성곽이 부르그니까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근데 이 도시하고 우리 수원하고 자매 도시가 됐어요. 야, 그 세계적인 환경 도시 두 도시 수원과 프라이부르크가 자매 결연을 맺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인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상업 도시인 거예요. 왜 수원이 최초의 자유상업 도시가 된 거냐? 조선은 말이죠. 잘못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조선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아주 소수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시전 상인들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쌀 품목, 그러면 쌀만 전담하는 독점 상인이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포복, 옷감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 신발, 이렇듯이 각각의 물건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해도 너무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정조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조선의 백성들 모두가 다 자유롭게 장사해서 부강한 조선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1789년에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팔달산 일대로 신도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정조가 그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제 수원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다. 예. 수원의 백성들 중에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내가 돈도 대주겠다. 그래서 정조가 개인 돈 6만 냥, 당시 20냥이면 큰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거든요. 개인 돈 6만 냥을 수원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돈을 대여해줬어요. 무이자로. 거기다가 3년 뒤부터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그리고 수원에서 장사를 하면 일체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줬어요. 활성화하려고. 그래서 조선에서 최초로 모든 백성들이, 수원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2년을 했더니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야, 이제 자유롭게 장사해도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 2년 뒤엔 1791년에 조선 전체로다가 확대합니다. 그래서 1791년에 드디어 조선 역사상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399년 만에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수원에서. 그래서 수원이 최초의 자유상업도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그, 유럽 최초의 자유상업도시하고 수원이 자유상업도시가 된 게 서로 그걸 몰랐는데 자매 결연을 맺게 된 것이 사실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의 이 편안함들이 사실은 그 시기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 같기는 그럼요. 해요. 엄청 예. 파격적인 그런 결정과 결단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듣다 보니 또 이어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 수원이 아무래도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걸 포함해서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던 도시로 또 유명하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조선 후기가 그 관료제가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정조가 이런 관료제의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도했던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목민심서, 네. 뭐 경세유표 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경세유표 서문에 정말 무서운 말이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조선의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부패가 심하게 된 원인을 국가가 제공을 했어요. 어떤 거냐?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이래저래 안 좋은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조선에선 일상화됐던 일들이었어요. 우리 대과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관직에 나가면 월급을 주는데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 2호, 예병, 형공, 6방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급여가 단 1원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6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한 3, 40명 정도가 되고 수원 같은 경우는 한 400명쯤 됐어요. 당시 그런 아전들이라고 하는 이섭배들, 이거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400명이 월급을 하나도 안 받는다. 당시 우리 수원 인구가 조선에서 제일 많았거든요. 10만 명이 좀 더 됐어. 10만 명이 되는 이 인구에 400명, 500명이 공무원인데 월급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럼 여기 있는 가족들까지 다 생각을 해봐요. 옛날 가족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잖아. 우리는 지금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막 20명씩 됐잖아.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생계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부정부패지. 막 과도하게 세금 걷고 백성들 괴롭히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지. 그래서 정조가 안 되겠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또 수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원서 정조가 수원에 있는 관리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월급을 주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처음부터 준 거는 아니지. 왜 그러냐? 1789년에 정조가 수원 신도시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글쎄 내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 같아. 사실은 정조의 일기인 일성록에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조선에서 최초로 월급을 주어가지고 이 수원의 관리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가족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이래서 더 이상 부정부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조선에 전체 보급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았을 때 저야말로 눈물이 났어요. 야, 내가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성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바로 조선 전체 개혁을 위해서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이제 농업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상업과 관련된 제도개혁 질문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행정제도의 개혁이 수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수원이라는 도시는 농업개혁, 상업개혁, 행정개혁 이런 완전한 혁신 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원의 대표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수원의 저력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원에서 저도 계속 어릴 때부터 살고 있는데요. 또 듣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화성 행궁을 좀 이렇게 많이 놀러 다녔었던 기억이 네. 있어요. 어릴 땐 잘 몰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사 속의 사건들이 쭉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릴 때 무예 공연 같은 걸 좀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기도 했었고 또 되게 어떤 이런 무예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강의 중에 저희 수원이 또 무예를 숭상했던 도시였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래서 또 드는 고민이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장룡영이라는 군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어릴 적 기억인 그 화성 행궁에서 했던 무예 24가 그 후손으로 후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장룡영이 그때 당시에 수원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었던 군대였을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질문을 잘해? 수원이 고향이라. 그 정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치 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룡영을 만들었다. 장룡영 군사들한테 질풍모구라고 해서 질풍모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빗물로 목욕하라. 그러니까 막 말 타고 막 훈련하고 막 뛰어가고 하면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머리가 빗어지고 비가 내리는데도 막 훈련하니까 빗물로 목욕을 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엄청난 훈련을 하는 군대로 발전해라.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 장룡영이 두 곳이 주둔했어요. 두 곳에. 하나가 오늘로 치면은 서울의 종로 5가. 예. 종로 5가 거기 가면은 종묘가 있고 종묘 바로 앞쪽으로 그 일대 주둔을 했고요. 여기가 효종대왕이 만들었던 북벌군이 주둔하던 데였어요. 거기에 주둔하게 했고 또 한 곳이 어디 화성 안에. 그래서 서울에 주둔한 군대는 장룡영 내영, 수원에 주둔한 군대는 장룡영 외영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장룡영 외내영이라고 불렀어요. 왜 외내영이라고 불렀을까요? 더 센 핵심 군대가 다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룡영 이 군대가 수원에 있는 군대가 했던 일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예 24기를 익히는 일이었어요. 무예 24기는 정조가 1790년에 무예 도보통지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인물이기도 했죠. 무사 백동수. 네. 네. 백동수라는 인물이 시연을 하고 규장각 검성관으로 있던 천재 이덕무 박재가 두 분이 그걸 쫙 글로 남겨놓은 게 무예도보통지예요. 여기에 마상무예 6가지, 또 개인 몸으로 하는 무예 18가지. 그래서 뭐 건법, 우리 옛날 신라 화랑 때부터 썼던 본국검이라고 하는 이 건법, 또 조선세법 이런 건법부터 시작해서 맨손으로 하는 또 권법. 그 석굴암에 보면은 옆에 금강역사 탁 이러고 있잖아요. 그 금강역사 이러고 있는 게 우리 그 무예 24기 권법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한
범법 포함한 18가지 무예하고 마류에서 하는 6가지 무예를 합쳐서 이제 24가지 기예를 우리 수원에 있는 장룡용 군사들이 익히게 한 겁니다. 이 군사들은 그냥 오늘 군인들처럼 자 20살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군대 가세요 해서 간 군인들이 아니라 100% 무과 급제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완전히 남달랐죠. 이런 군사들이 화성 안에서 약 한 5,200명 정도가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무예를 훈련했고, 그리고 이런 훈련하는 방식들을 조선에 있는 다른 도시에도 보급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생각은 장룡영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조선 전체가 강력한 군사체제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런 훈련 방식을 다른 도시에도 다 또 보급시켜가지고 조선 전체가 외세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결국은 수원에서 장룡용 군사들의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국방체제가 강력해진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장룡용 군사들이 단순하게 무예만 입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만석과에서 저수농법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저수농법에 필요한 수차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양수기로 아래에서 물을 위로 올리는데, 옛날에는 아래에서 물을 올리기 위한 특별한 도구, 수차라고 해서 물레방아처럼 생겨서 그대로 저 먼 곳으로 연결시키는 흡사, 우리 스키장의 리프트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장룡용 군사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무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농업을 위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그런데도 역할을 하는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도 막 눈 심하게 오면 막 군인들 동원해서 막 제설 작업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국민을 위한 군대, 이거의 전형적인 모범이 수원에 있었던 장룡용 군대였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참 이게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게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쭉 들어보면서 수원이 굉장히 이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아꼈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꽤 많은 고민을 했던 도시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느낌은 여전히 지금 수원 시민으로서 지금도 갖고 있어서 이게 아마 역사적인 흐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김준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긴 시간을 또 이렇게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수원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다시 한번 화성인공에 가서 무예도 좀 보고 저희 선조들의 얼도 한번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인문학 수업을 끝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수원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자기 삶에서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원의 인문학 선생님 그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리리리 리리리리리리리리 어디할 것이야요. 모든 미련을 다 떨치고 산간벽전을 찾아오네. 성죽바람 쓸쓸한데 구견조차 술 피우러 기척도 분영이여. 너도 울고 나도 울어. 심야 삼경 깊은 밤을 같이 울어세.
들어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벽설 찬바람 공기가 볼록 날수 행여나 님이 왔나 창문 열고 내다보니 님은 장령 간 곳 없고 명월조차 말고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한숨 끝에는 맞았더니 그대와 욕만 어른거려 긴 밤만 세웠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다 어찌할 것이 아니었어 모든 미련을 다 떨치고 산간역절을 찾아 성주바다 쓸쓸한데 투견조차 슬피우러 기척도 불력이야 너도 굶은 울어 심야 삼경 깊은 밤에 같이 울어세요 올 거나오 한평생 호하구나 어지러운 세상을 어이하리